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오늘 강원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전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영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오찬 회동을 갖고 대화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변화에 진전이 없어 보인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민주당 전해숙 의원이 출연해서 정치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12월 21일 목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파가 절정에 이르면서 이번 겨울 들어 오늘이 가장 추운 날씨라고요? 네, 오늘 저도 좀 너무 출근길에 추워가지고 핫팩 좀 3개까지도 뜯어가지고 좀 이리저리 좀 쓰면서 왔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춥습니다.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 등 대부분 전국에서 영하 10도 안팎으로 말 그대로 강추위가 지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거센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를 좀 지금 훌쩍 내려간 상태입니다. 정말 좀 오늘 단단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젯밤 9시를 기준으로 서울 전역엔 첫 한파 경보가 발효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위 이번 주말까지 이어져서 일요일쯤에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북 지역에는 지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죠? 네, 특히 이 지역에 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눈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북과 충청 일대까지 눈이 좀 쌓인 게 성인 발목까지도 좀 눈이 좀 쌓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북 지역에 눈이 좀 더 내립니다. 모레까지 전북 서부와 순창에 5에서 30cm, 많은 곳은 최대 40cm가 넘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 특별히 좀 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어제 저녁 8시를 기점으로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을 하고 대설 위기 경보 수준 역시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습니다. 정말 오늘 외출하실 땐 방한 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눈이 오는 지역에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보행 때 또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소식입니다. 여야가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죠? 네,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법정 시한인 이달 2일 12월 2일을 이미 넘겼습니다. 역대 가장 늦게 처리를 했던 지난해 12월 24일, 이 12월 24일보다는 다행히 3일 정도 빠른데 최장 지각 처리는 면한 수준이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불행 중 다행이라 네. 해야 하나요? 내년 예산 최종 얼마로 정해졌습니까? 네, 합의된 내년도 예산 총 모두 657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각각 4조 2천억 원씩 증액과 감액,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총액에서는 이 657조 원 변동이 없습니다. 여야가 공개한 합의문을 좀 보면 계속 여야가 이견을 못 좁혀왔던 연구개발 예산, 이 연구개발 예산을 6천억 원 순증을 하기로 했고요. 새만금 관련 예산은 3천억 원을 증액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화폐 예산은 3천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구체적인 다른 항목별 또 증액, 감액 규모는 오늘 본회의 직전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면서 쟁점 예산에서는 좀 서로 적정한 선에서 양보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끌어낼 수 있는 최대 한도에서 또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번 합의로 이어졌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재정 건전성 그리고 민생과 미래 예산 저마다 이제 해석이 좀 다르네요. 네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을 이끌어갈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제 좀 사실 발표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안이 처리가 되고 나면 이르면 오늘 이어서 예산안 처리에 이어서 이르면 오늘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있었던 상임 고문단 간담회를 끝으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는 최종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상임 고문단 간담회에선 한동훈 장관에게 당을 좀 맡겨보자 이런 쪽으로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문들은 지금 당 상황이 위기다. 마치 배 12척이 남아있는 임진왜란 당시의 이순신 장군과 같은 상황이라면서 총선이 지고 난 뒤에 뭐 한동훈 장관을 아껴 썼다가 그때 쓰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사실상 한 장관을 꼽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급박한 상황이 이제 이순신 장군까지 소환을 했군요. 네. 그제는 작심한 듯 발언했던 한동훈 장관 어젠 말을 아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조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한 좀 작심한 발언, 그제와는 좀 분위기가 어제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제 국회에 출석한 한 장관은 본인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면서 충분히 그동안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한 그제의 발언에서 뭐 특별히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뭐 정치 참여를 선언을 하다 보니까 곧 발표가 임박하는 상황에서 좀 신중한 것 아니냐, 몸을 낮추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어제 예정대로 회동했죠? 네,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난 이재명 대표는 단합과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에게 좀 이런 의지를 좀 강하게 표현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김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와 물밑 대화를 좀 잘 해서 이 전 대표의 처지를 좀 잘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산이든 물이든 건너겠다, 좀 무엇이든 해보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회동 결과를 접한 이낙연 전 대표는 사실 좀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실망스럽다면서 신당 창당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좀 사실상 밝혔는데요.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해오던 일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당 창당을 좀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네. 민주당 내선 또 이른바 86 용태론을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이른바 한 세대를 풍미했던 이 86세대가 이제는 물러나야 한다는 당내 주장인데요. 그동안 친명 원외 조직이 이 86세대를 정조준하면서 기득권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동안 갈등이 좀 계속돼 왔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한 총련 출신인 정의찬 당대표 특보의 그 총선 예비 후보 부적격 판정을 계기로 갈등이 좀 커지는 모습인데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갈등에 좀 가세를 했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86세대를 집단적으로 몰아서 퇴출 대상이라고 공격을 하는 건 정치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학교에 가는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에 부모에게 2억 원을 요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죠? 네, 어제 아침 8시 40분쯤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백모 씨가 학교에 가려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를 했습니다. 백 씨는 이 아이를 흉기로 협박까지 해서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서 이 아이를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현금 2억 원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아이의 어머니에게 보낸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묶어둔 채 현장을 떠났는데요. 문자를 받은 어머니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아이는 옥상에서 1시간가량 좀 혼자 떨다가 스스로 결박당한 이 테이프를 끊고 도망을 쳐서 곧바로 파출소로 달려갔고 신고를 한 겁니다. 네. 이 자식을 볼모로 해가지고 부모에게 협박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못된 범죄이기도 한데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아이가 이 인상착의 등을 그 파출소로 가서 당연히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경찰은 이걸 토대로 일대를 조사한 끝에 6시간 만에 이 범인 백 씨를 자택에서 검거를 했습니다. 잡고 보니까 황당하게도 이 백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혐의를 인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백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또 공범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었네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돼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어요? 네, 어제 구속 후의 첫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송 전 대표가 응하지 않아서 조사가 불발이 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대신에 송 전 대표는
그 변호사를 대신 좀 접견을 했습니다. 조사 일정은 오늘 오후에 일단 다시 잡히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조사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를 하더라도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 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송 전 대표는 진술을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대신 쓴 그 송 전 대표의 SNS를 보면 송 전 대표는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겠다면서 무고함을 제대로 증명을 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 앞서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이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가족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네, 검찰이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 외에 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 전 대표의 부인 남영신 씨가 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법령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면서 돈봉투 의혹으로 먼저 구속된 윤관석 의원 등에게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입니다.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입니다. 그렇군요.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전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어제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했죠. 네, 어제 임혜동 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이 임 씨를 고소한 지 약 3주 만인데요. 김하성 선수는 앞서 임 씨를 공갈 또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김 선수 측은 지난 2021년에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임 씨와 술을 마시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이후에 이 임 씨가 코로나19 집합금지 위반 등을 거론을 하면서 김 선수를 계속 협박을 했고 합의금 명목에 돈을 계속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합의금도 줬는데 이후에도 계속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게 김 선수 측의 주장입니다. 네. 김하성 선수 측은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제 임혜동 씨는 이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다른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임혜동 씨는 경찰 조사 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김하성 선수에게 그동안 일방적이고 또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경찰 조사를 앞두고도 좀 이와 비슷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김하성 선수와 사실관계가 명확히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도 성실하게 이번에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경찰 조사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까 경찰은 앞으로 대질 조사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건의 발단이 됐던 문제의 술자리에 함께 있던 야구 선수 등도 좀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임혜동 씨에 대해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보험료 소식입니다. 보험사들이 상생 금융에 동참한다면서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내리는 겁니까? 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삼성화재는 내년 2월 중순 책임 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는 2.6%, 또 이륜 자동차는 8% 정도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과 또 지난 2월에 이어서 3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를 하는 겁니다. 삼성화재 측은 정비요금 인상으로 보험 원가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험료 인하를 이번에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KB손해보험, 이 KB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6% 인하할 예정입니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5% 내릴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자동차 보험 시장을 85%, 사실상 좀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4곳의 손해보험사 모두 2.5% 안팎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보험료가 이 정도 내리면은 그 운전자 한 명당 연간 얼마나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까? 네, 좀 1인당 좀 연간 계산을 해보면요. 1인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좀 7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점을 감안을 하면 연간 한 2만 1,000원 정도, 연간 2만 1,000원 정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험사들이 일괄적으로 인하에 나서는 건 그동안 금융당국이 이 상생금융, 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좀 하자 강조를 해봤는데 일선 보험사에서 좀 이에 맞춰서 보험료를 전격적으로 일괄적으로 인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대설 경보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 충남 예산군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해서 피해를 사전에 막으셔야겠습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쌓인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서 사고를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부산과 광주의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일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낮에도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2도 등에 머물며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한편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부 지역,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눈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에서 30cm의 눈이 내린 상태인데요. 내일까지 5에서 30cm가 더 내리겠고 그중 전북 서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 40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6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추워도 너무 추운 날씨죠. 평소보다 출근 정체는 덜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충남과 호남 지역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종천터널 부근은 양방향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포 쪽으로는 1차로와 2차로가 모두 차단된 상태입니다. 또 줄포 졸음쉼터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목포 쪽 본선이 모두 차단된 상태고요. 차량들은 졸음쉼터 안쪽으로 우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 무안 쪽으로 동광산 요금소 부근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2차로가 막히면서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조심조심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부평에서 서운 분기점 쪽으로 사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회동해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당면한 정치 현안을 전해숙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우리 KBS 공영방송으로 사랑받고 이 시청료 부담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시청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전해숙 의원님은 현재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 부의장 맡고 계십니다. 최근에 경제 활성화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화폐 이용 확대 상생 협약식을 가지셨어요. 어떤 의미의 자리였는지 먼저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원래 최저임금을 두고 한국노총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오랫동안 대립을 해왔습니다.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의장으로 있고 제가 수석 부의장으로 있는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이분 두 단체를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단체가 지역화폐 이용 확대를 두고 민생경제 활성화의 뜻을 모으는 게 얼마나 좋으냐 하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도 지금 골목 상권이 다 죽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노총이 앞장서서 지역화폐를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준다면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이 살아날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MOU로 해서 상생협약식을 소상공인 단체와 한국노총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지역
화폐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아주 삭감했는 것을 저희가 3천억 원 정액해서 제가 이것을 추진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그 또 하나 올해 의정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특정 건축물 강제 이용금이 법안이 벌금을 주는 것은 통과되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은 통과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 대의회실이 보통 500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토론을 했더니 800명이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남성분들까지 엉엉 울면서 양성화 시켜달라고 하는데 국토부가 아직 말을 안 들어주고는 하지만 저는 이분들 구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택시의 그 불합리한 수수료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공정 배차 문제 이런 것을 제가 민생연석회의도 있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이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상생협약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좀 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전에 저희 KBS 라디오에서도 이 문제를 저하고 같이 해줬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을 그 당시 제가 발의를 했더니 너무 좋은 거라고 KBS 라디오에서 불러서 이거는 꼭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정도 끌었어요. 네. 끌고 나서 지금 이번에 중증장애인 한해서만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을 하는 것을 법률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뿌듯하고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이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 정부 지원 기틀을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이제 민주당의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의 회동이었습니다. 이 회동에서 김부겸 전 총리 이전 대표 측 그러니까 여기서 이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물밑 대화를 하라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주문을 했고요. 이 대표도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대화, 단합이 중요하다는 데는 두 사람이 뜻을 모았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습니다. 두 번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에 이낙연 대표와 함께했던 의원들도 신당 창당은 안 된다고 이낙연 대표께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당이 단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 무도한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분열하지 말고 단합해야 한다. 이게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를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무조건 뭐 나가지 마라. 이거 뭐 나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분열하면 망한다고 하면서 몰아세우지 말고 이낙연 대표가 회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주는 이 포용과 상생의 정치가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낙연 대표 쪽이나 우리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은 명색이 공당이 대선 주자고 또 당대표인 사람에게 수년간 틀어도 안 나오는 범죄 혐의를 찾아서 망신주기식 소환을 반복하고 300번도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나는 이게 기내서 보기 어려울 일이라고 보거든요.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국회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행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는데도 그야말로 야당 분열과 인권 유린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만들기 위해서 이 정권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남들은 검찰 한번 불려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검찰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시달려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수도 없는 것을 이 당하는 고통을 볼 때 저는 솔직히 옆에서 볼 때는 안쓰럽고 저걸 어떻게 버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렇게 외부에서 주는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이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신은 안 된다 하면 저는 이것도 좀 우리가 고쳐야 될 일이다. 서로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두 분에게 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검찰은 또 혐의가 있어서 수사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전 대표 또 뭐라 그랬냐 하면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입장 변화 없다. 또 최근 인터뷰에서도 당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거든요.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이 아직도 탈당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에 대한 사랑과 충정이 강한 분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에 따라서 제대로 혁신을 하라고 강력한 의조로 주장을 하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회동 결과를 어떻게 바깥에 다 꺼내 보이겠습니까? 다만 김부겸 전 총리께서 이낙연 전 대표 측과 물밑 대화를 하라는 말씀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보고 두 분 사이에 상당히 긴밀한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도자로서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를 막고 민주당이 총선 승리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겠다는 마음은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자 해도 이낙연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이런 분들 다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당을 떠나는 길을 열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는 분은 이재명 대표뿐입니다. 두 분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과거를 훌훌 털고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눠서 총선 승리할 수 있고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데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뭉치는 결의와 결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엔 공천 관련 질문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총선 공천 첫 단추인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이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최영 전 고양시장 등은 반명, 비명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시작된 게 아니냐고까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공천 심사를 해보지만 탈락한 후보들은 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친명은 적격, 비명은 부적격이다 이렇게 일반화하고 계파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사례가 너무 적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검증 결과에 납득이 가지 않으면 재심 절차를 밟으면 될 거고 당원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재심위원회가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당도 이런 것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또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옹호하다가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퇴한 남영희 전 부원장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적격 판정 받았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또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본인의 측근은 뭐 더 엄격히 심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소수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좀 비약이 아닐까. 좀 더 지켜보시죠. 예. 네. 아울러서 이제 비명계 원칙과 상식 그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분이요. 이분들이 이제 계속 주장한 게 당내 민주화,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등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그동안 요구를 해왔는데 또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볼 때는 이들 비명계 의원들도 이른바 시스템 공천으로 불이익 받지 않고 공정한 공천 절차를 거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 당내의 강성 발언들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 한 명을 아예 제명해버리는 그런 일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내 말도 잘 안 듣는다. 여러 갈래가 있어서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힘든다 이런 말씀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대선 경선에서 박용진 후보가 공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대선 후보 때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도 최고위원을 해보고 3선이 되었지만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당대표 앞에서 쓴소리하면서 대립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공천 상황이지만 최고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당대표 거소기만 하면 당의 건전성이 훼손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원칙과 상식에 해당되는 이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품에 안고 그분들의 얘기 중에 들을 만한 것은 이렇게 들어주는 그 포용의 자세가 저는 좀 필요하고 이분들이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된 공천을 했구나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용진 의원에게 한 것처럼 이분들도 특별히 공천에 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에서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좀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 이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상금 부대변인 보복 운전 혐의로 이제 벌금형도 받았고요. 이제 좋지 않은 일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선 사법 리스크, 도덕 불감증 정당이라고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록 송영길 전 대표가 탈당한 상태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국민의 질책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전당대회의 부족 요소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당내의 정풍운동을 이렇게 혁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사법 리스크니 도덕 불감증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판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 지인 동반한 해외 순방, 관저공사 수의계약 특혜 논란,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 이후 수백만 원 호가는 명품백을 수수한 것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야당이 사법 리스크를 보이도록 공당 대표를 300여 회나 압수수색하고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회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과잉 수사를 통해서 야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기자를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지간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잘 안 하거든요. 이걸 지금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장모건과 처남 김건희 여사 건은 수사 진행도 느리고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주가 조작 사건 특검조차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이중잣대를 국민들께서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 장관 질문은 조금 이따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질문 하나 더 하면 이 와중에 이제 86 운동권 정치인들 청산론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전당대 돈봉투 사건 혐의자 대다수가 이제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 임종석 전 실장 등은 어떤 개인적인 사건을 집단의 일로 비화해서 싸잡는 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역시 우상호 의원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소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세대나 집단자태를 확대해서 일반에 매도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뭐니 해도 이제 한동훈 장관의 거칠 겁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게 사실상 결정됐다는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왜 반긴다는 거죠? 글쎄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땡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다만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한 비리 조사에 이제는 공직자의 본분도 있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엊그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규정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의구심을 나타내는데 한 장관은 또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법무부 장관인데 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어떤 비대위가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 실패에 큰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들께 지지받지 못하는 비대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이제 여권에서 가장 지명도 높고 인기 높은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 사람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선거 전면에 나선다는 거는 한편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부담되는 측면도 있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때릴수록 커진다 이런 경험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총선에서 진검승부가 벌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뭐 어떤 상황이든 새로운 변화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민주당의 비판이 오히려 한 장관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정치인과 국회의원과 강요의 대립에서는 강요 손을 들어주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상황은 저는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파수로 2개. 파수로 2개. 아니 5,000원 받았어요. 붕어빵을 판매하고 있는 이애녹입니다. 성수기는 이제 추워질 때 아무래도 한 10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는 붕어빵이 이제 성수기로 봐야죠. 배달하시는 분이라든가 어린애들, 할머니 좀 오시면 하나도 좀 더 드리고 가장 조금 힘든 거는 텃세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손님이 북적북적 하거든요. 그 시기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저희는 오시면 더 드리고 해요. 상인분들한테. 영업허가증과 또 위생교육 받고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역 주변에 많이들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 불법이거든요. 이제 신고를 받으면 이제 철거를 해야 돼요. 붕세권들이 많이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시작할 때 그 사업자 등록증 다 내고 영업허가증 다 해서 가게수 다 내고. 비록 이게 1,000원이지만 저희는 1,000원짜리 파는 게 아니라 저희 마음하고 같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요. 사장님 톤이 높아서 좋아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1,000원의 가치보다 마음까지 좀 담아서 판매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항상 걱정하세요. 여름에는 뭐 할 거야? 저희가 이제 그때 기다리세요. 더 맛있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죠. 경제도 어렵고 힘들지만 붕어빵 드시고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매서운 칼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4.4도, 체감온도는 영하 20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는 지금 영하 8.6도, 체감온도는 영하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전 영하 5도, 광주 영하 3도, 강릉 영하 2도, 부산 영상 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에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많은 눈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서부 지역, 제주도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10에서 30cm의 눈이 쌓인 곳이 많습니다.
않습니다. 내일까지 5에서 30cm 정도가 더 내리겠고요. 특히 전북 서부 지역에는 곳에 따라 40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60cm가 넘는 폭설이 더 쏟아질 전망이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4.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어제 백봉신사상 수상식이 있었는데 올해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의정 활동을 한 의원 베스트 10에 선정되셨어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처음 상 받았는데요. 다음에는 대상 받기 위해서 더 젠틀맨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제 박광훈 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받았죠. 그렇군요.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상임고문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 당 상황은 배 12척 남은 임진왜란 때와 같다. 이순신 장군을 아꼈다가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원로들 대부분 한동훈 비대위에 찬성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당 분위기는 뭐 한동훈 대세 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생각은 큰 차이는 없어요. 좀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정당 정치 경험이 전혀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 또 그 전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본인 의지도 알 수도 없었어요. 본인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어제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어제 그저께. 네. 뭐 이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당내 다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간다면 뭐 소수파이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 뭐 불복하지는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보완하는 역할을 뭐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 의원님이 본래는 아마 좀 아껴 쓰자 이런 용어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 이틀 전에 그거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본인이 상당히 주저한다는 이제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본인이 이제 좀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저께 보니까 본인도 뭐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아주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을 하더라고요. 뭐 네. 저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추인해 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말씀도 하셨는데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본인이 그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윤재옥 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났다. 결론도 사실상 내린 것으로 전해졌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능성 몇 %로 보십니까? 뭐 정해졌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사실상 100%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네, 뭐 저는 다른 세컨 초이스는 별로 지금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앞으로 절차 어떻게 됩니까? 절차야 원내대표가 발표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추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빠르면 다음 주에 출범을 합니다. 그렇죠. 예. 다음 주 이제 출범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추대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하나씩 짚어볼게요. 예. 이제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그동안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가 좀 수직적이다 이런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대통령과의 관계 잘 정립해 나갈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한 장관 하기엔 나름인데요. 이제 한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 입으로 여의도 문법은 국민 문법과 좀 다른 것 같다.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네. 뭐 국민 표준어 쓰겠다.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국민의 바램, 민심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도 정면에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 현 장관 중에서도 가장 인연이 오래됐고 친분이 두텁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한테 편하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자기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쓴소리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쓴소리 하는 게 통해야 되거든요. 네. 쓴소리 하고 충돌만 하면 당정은 콩가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통하는 쓴소리 했을 때 통하게 하는 능력 이게 사실 중요한 대표의 능력이고 한 장관이 그 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좀 응원하고 또 잘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관되는 얘기인데 이제 윤 대통령 아바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를 맹정한 적 없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생겨도 그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이제 보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뭐 우리 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는 더더욱 대통령 시키는 대로만 하지 않겠냐. 대통령 꼭두각시 아니겠냐. 그 말은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라 하더라도 그저 그냥 따르지 않겠냐. 이런 이제 비판이잖아요. 근데 한 장관이 적어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국민들 입장에서 그걸 판단하는 사리분별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한 장관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야 되는데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 이게 이제 누구를 맹정한 적 없다는 한동훈 장관 말하고 이렇게 이제 대비시키는 이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총선 역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람과 관계를 잘 풀어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정 관계를 보면 이준석 대표 때는 당정이 충돌을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 쓴소리 아주 잘합니다. 하지만 쓴소리가 통하지 않고 그게 당정 간의 싸움으로 비화되면 그것도 위기거든요. 그건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지난 김기현 대표 때는 쓴소리 해야 될 때 하지도 않고 대통령 설득도 못하고 그래서 같이 무너졌잖아요. 그 결과 당 지지율도 지금 뭐 계속 최하고 대통령 지지율도 아주 낮고 이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대표가 되면 그 이전 대표의 어떤 실수, 오류 이런 점들을 잘 좀 보고 똑같은 실수,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열심히 대표 수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비대위원장 첫 시험대가 다음 주에 28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 예정인 쌍특검법일 겁니다. 특히 이제 여당에선 그 총선 후에 특검을 실시하자는 방안 이제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새로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제 정면 돌파할 카드 이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특검법은 비대위원장보다는 원내대표가 지휘봉을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법이기 때문에 이건 원내대표 소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검법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좀 일선에서 빠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일각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총선 후 특검을 하자. 이제 특검은 하자 하지만 시기만 조절하자 이런 논쟁을 하면 저는 민주당 프레임에 빠져든다고 봅니다. 그럼 특검법은 옳다는 이야기잖아요. 시기만 조절하자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다 털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내용적으로 이미 특검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특검을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동훈 장관도 뭐 특검법은 악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총선 후에 특검하자. 이건 저는 제 생각하고는 다르고요. 뭐 특검은 저희들이 찬성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특검을 우리가 뭘 피하려고 피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걸 그렇죠. 정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신가요? 혐의를
하나도 제시한 게 없고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뭐 2년간 탈탈 털어내 나온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죄 없는 사람이라도 어쨌든 뭐 권력에 있으면은 무조건 수사를 해야 된다. 나온 죄가 없는데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건 법치주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 그다음에 이른바 특검 처리 문제 이게 언급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필요한 네. 거는 예. 특검 지지 여론이 왜 높으냐. 이건 이제 그 김 여사에 대한 영부인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다. 그럼 이게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문에 이런 비호감이 생겨났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영부인이 이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자기는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지금 어기고 있거든요. 안 지키고 있잖아요. 영부인으로서 공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뭐 나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열심히 좀 하려고 했는데 잘못 생각한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아내로서의 역할에만 다시 충실하겠다. 이런 좀 발표는 입장 발표는 저는 할 필요가 있다. 왜 이제 영부인에 대한 비호감 여론이 높은지 용산에서도 좀 충분히 좀 숙고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입장 발표하면 야당이 특검을 안 해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특검 지지 여론의 뿌리는 그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혐의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부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서 영부인 싫어서 이런 여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를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시기를 옮겨서 총선을 특검하자 이거는 대증요법이고 뿌리 치료가 아니라 그냥 증상 치료고 뿌리 치료를 하려면 영부인에 대한 그 반대 여론, 비판 여론 이걸 줄이는데 그 치유책을 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결국 이제 해야 될 게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지지를 이제 확산해야 된다 이런 것일 텐데요. 그 한 장관이 잘할 것으로 보시는데 또 잘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제 편하게 쓴소리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장관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쓴소리도 굉장히 친한 관계에서는 쓴소리를 해도 애정이 깃든 쓴소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관계에서 쓴소리 하면 저 나 욕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관은 대통령하고 정말 신뢰관계가 두텁기 때문에 그 신뢰관계 속에서 쓴소리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애정이 깃든 쓴소리로 대통령도 받아들일 수 있고 훨씬 쓴소리에 잘 통할 수 있다. 네. 그 장점을 충분히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인요한 그 혁신위가 오랫동안 어떤 그 험지 출마 이런 것 계속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변화 이런 것도 저 비대위가 이제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연스럽게 당내 좀 세대 교체 바람이 불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한동훈 장관도 70년대생이잖아요. 네. 70년생이 당 대표가 되면서 저는 이번에 당 지도부도 뭐 비대위원들이 새로 들어올 텐데 전부 다 70년대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젊은 지도부, 참신한 지도부로 우리 당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고 총선에서도 새로운 인재들이 지금 당내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인재들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당내에서 어떤 정치적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586 청산 이런 목소리가 높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당은 좀 더 이제 미래 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라도 당내 정치적 세대 교체에 좀 한동훈 장관이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오면 땡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긴다는 의미는 무엇이며 실제로 그 민주당이 정말로 반기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장관 하기 나름이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다, 꼭두각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한 그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 그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한 장관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면 그 프레임은 바로 무너지게 돼 있고 한 장관이 뭐 저는 아바타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려면 비대위원장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 이제 사퇴한 전직 대표가 김기현 전 대표잖아요. 예, 예. 의원님께서는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 김 전 대표 사퇴를 계속 요구를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총선 출마는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보니까 실제로 이제 울산 지역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공관위에서 좀 알아서 할 문제 같습니다.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배나라 감나라 더 이상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잘 처리할 거라고 봅니다. 뭐 단순히 대표를 사퇴했으니까 지역 출마라도 해라 이거보다는 제가 이제 그쪽 지역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 부울경 쪽의 어떤 선거를 이끄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공심위가 잘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선거에서 어쨌든 플러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당시 시점에 있어서 좀 평가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 전국 전면에 부상을 할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 행보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예컨대 신당 창당하지 않고 당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이런 관측도 한 있는데 어떻게 장관의 보세요?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좀 광폭 정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 편을 많이 늘려야 되고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야 되고 함께 선대위를 구성하는데 한 장관이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한 장관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하고 구원이 없잖아요. 과거에 뭐 악연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새롭고 건설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뭐 조건을 내건다면 그런 걸 좀 고치기 위해서 당내 좀 노력도 하고 그렇게 아무튼 당을 원점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고 또 그런 능력도 있다. 그래서 훨씬 더 넓은 연대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뭐 이준석 유승민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소위 비명 세력이 신당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하고도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는 그런 정치적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이 출마할 종로 네. 쟁탈전 이제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역 최재형 의원 있고 야권에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실장 종로 출마설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내에서는 좀 오판을 한 게 종로가 쉬운 지역이다. 왜 하태경 험지 간다 그래놓고 쉬운 지역 가냐. 근데 종로가 지난 4년 전에 그 서울 지역 선거에서 꼴찌에서 13번째 한 지역이에요. 서울이 49개 지역인데 36등, 그러니까 36번째로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인식이 서울 수도권 선거를 보는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을 쉬운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도시는 여느 야나 경쟁자가 많이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을 가도 뭐 경쟁자가 있고요. 그쪽 당협위원장이 있고 어쨌든 페어플레이 할 것이고 어쨌든 뭐 건설적인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나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하고 김부겸 전 총리 회동에서 이제 통합 대화 이제 중요성 얘기했고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변화 진전 없다, 실망스럽다. 이거 어떻게 귀결될 것 같습니까? 이낙연 대표 말이 맞죠. 그래서 지금 놀란 게 지금 송영길 구속이 됐고 또 뭐 돈봉투 문제로 또 뭐 민주당 내 다른 의원도 구속된 분이 있고 다 지금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뭐 거의 20명 전후 이런 사람들이 돈봉투를 받았다. 이게 지금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거의 더불어 봉투당이 돼 있는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잘라내지 않고 공천 적격자로 분류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윤리성이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당 자체도 정치 윤리, 정치 도덕이 완전히 사라진 소멸된 이런 정당이 됐다. 그래서 민주당 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뭐 제가 더불어 봉투당이다, 더불어 돈봉투당이다 이렇게 공격해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봉투 받은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공천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치 개혁에 아무튼 큰 걸림돌이고 민주당이
당 대표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민주당 우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바뀌면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나땡 저는 명나땡입니다. 명나땡.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 대표로 있으면 우리한테는 땡큐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 이 와중에 이제 86학번 청산론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 쪽의 86그룹은 지금 정치로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거의 뭐 20년, 30년 이렇게 하고 있고 민주화 말고는 비전을 보여주는 게 없어요. 과거에 이제 민주운동 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꿀 빨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건 당연하고 새로운 비전을 못 보여주는 상태에서 과거 민주운동, 민주파리만 하고 있는 저 세대에 대해서는 뭐 심판 목소리가 있는 것이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 전남 신안군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외출을 가급적 피해 주시고요. 고갯길, 교량 등의 얼음이 언 구간은 특히 위험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천천히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창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 MZ세대 조폭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MZ 조폭이 세를 크게 불리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건데요. 이 폭력 조직 목포 순호아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순호아파가 서울 용산 한남동의 한 호텔에 나흘간 체류를 하면서 이 집단 난동을 부려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MZ 조폭이 이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MZ 세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30대 이하 연령대 뭐 1980년대생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생까지 이제 일컫는 말인데 이 세대가 이제 폭력 조직들이 이제 전국 단위로 연대를 하면서 합종 연행을 하고 있다. 이제 경찰 집중 단속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조폭들이라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만 21살 모임, 뭐 만 19세 모임, 뭐 이런 식으로 비교적 어린 나이에 또래 모임을 결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지역 중심으로 모였던 계파를 초월해서 이 전국적으로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무슨 정당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불법 대부업과 이 도박 사이트 쉽게 말해서 돈 되는 사업이면 다 한다. 또 이런 식으로 좀 영역을 확장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이제 최근에 집중 단속을 했다는데 검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8월부터 넉 달간 집중 단속을 했는데요. 10대부터 30대까지가 검거 인원의 4명 중 3명꼴 75%였습니다. 총 검거 인원이요. 1,183명이고요. 이 중 18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이 한 44%가 늘어난 겁니다. 구속된 피의자도 20%나 증가했는데요. 범죄 수익금 한 54억 6천만 원 정도 됐는데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했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이것도 한 3배 이상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또 궁금해요. MZ 조폭들이 이제 저지른 범죄 유형이 있을 텐데 이전 세대 조폭 범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게 꼭 세대 때문이라고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우리가 조폭이라고 하면 폭력 이런 거 생각하는데 폭력 범죄보다는 경제 범죄로 이 주무대가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이 기업형, 지능형 불법 행위를 한 겁니다. 이 온라인 도박장이라든지 뭐 주식 리딩방, 뭐 전화금융 사기 이런 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과거에 조직들은 경쟁 관계였다면은 지금 MZ 조폭들은 나쁜 의미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이권 개입도 다른 파 조직이 다르더라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조폭 조직들 부를 때 어느 지역 무슨 파 이렇게 많이 불렀었는데 이젠 나타난 양상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지역 기반으로 뭉치고 또 경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전국의 여러 조직과 연대하는 이제 광역화가 특징이다. 이제 이번에 이제 설명으로 요약이 되고요. 전국에 이제 21개 폭력 조직에
2002년생이 조직원이 연대하는 이 전국회라는 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들 조직원이 37명인데 지금 작년 12월에 안양의 한 주점에서 이른바 이제 전국회, 진짜 이제 광역화를 하겠다 전국회를 결성했고요. 결성 과정에서 집단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통신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교통이나 뭐 KTX 이런 고속도로가 잘 뚫린 덕분에 조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바둑계에 천재 소녀가 나타났다는데 누군가요? 네, 이제 김은지 기사인데요. 2007년 5월생입니다. 16세인데요. 이 바둑은 초단부터 9단까지 이제 단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9단이 최고봉인데 그래서 이제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해서 입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김은지 기사가 이제 어제 새벽이죠. 최정 9단과 벌인 제7기 해성 여성기성전 결승 3번기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성전에서 우승하면요. 한단 승단을 하는 한국원의 그런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8단에서 9단으로 올라간 건데요. 첫 번째 대국은 이 한국 여자 바둑 최강자인 최정 기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기에서 김은지 기사가 이겼고요. 최종 대국 세 번째 경기에서 무려 3시간 10분이 넘는 혈투 끝에 250수 만에 김은지 기사가 이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승리로 김은지 기사가 바둑계 각종 기록 갈아치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연소 9단 기록하고 이제 입단 후 최단 기간 만에 9단 기록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를 우선 보면요. 16세 6개월입니다. 종전까지는 최연소 9단 기록은 이제 박정원 9단이 갖고 있는 그 17세 11개월 10일이에요. 네. 이걸 지금 1년 5개월 정도 앞당긴 거죠. 또 이제 인공지능 AI를 꺾은 유일한 기사 다들 아시죠? 이세돌 기사. 네. 이세돌 9단도 20세 4개월 5일에 이제 입신 9단의 반열에 올랐는데 훨씬 지금 빨라진 겁니다. 특히 여성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김은지 기사가 이제 2020년에 입단, 그러니까 프로, 그러니까 거기 바둑은 이제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는데 프로에 그렇죠. 입단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대한민국 최연소 바둑 기사였거든요. 이후 이제 입단 이후 9단까지 가는데 3년 11개월밖에 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최단 기간 9단 기록은 그동안 이제 한우진 9단이 갖고 있었는데 이 한우진 9단이 4년 5개월 18일이었거든요. 네. 이 기록을 한 지금 김은지 기사가 6개월 정도 단축을 시켰습니다. 네. 3년 11개월 만에 이제 9단이 된 건데 중간에 1년 활동을 못했던 시기가 있다고 해요. 이걸 그렇습니다. 감안하면 정말 빨리 승단했네요. 맞습니다. 1년 못했는데 한 거니까 한 거의 사실상 2년 만에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2020년 9월이죠. 비공식 인터넷 대국을 하던 중에 그 바둑 인공지능 중에 그 카타고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카타고가 예측하는 수를 김은지 기사가 동일하게 거의 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네. 논란이 된 건데 당시엔 초단이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그 논란이 되자 그 수를 참고한 게 맞다고 결국 시인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자격이 정지가 된 처벌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자격 정지가 풀린 다음에 돌아와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고 마침내 이 바둑계 최고봉인 기성전 타이틀을 제패하면서 지금 여자 바둑 최고 기사로 우뚝 섰습니다. 김은지 기사가 들어가면서 한국기원 현역 9단은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들어온 외신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각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50차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을 했습니다. 2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어이 김씨, 밭에서 뭐해? 인삼 경작 신고하려고 반면역 좀 재고 있었지. 응? 그게 뭔데? 나도 해야 하나? 당연하지 이 사람아. 인삼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해야 한다고.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인삼 경작 신고 의무제. 자율적인 생산 면적 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삼의 품질을 높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재배지 관할 인삼농협에 꼭 신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우리 인삼. 이 캠페인은 한국인삼협회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여야 인사들과 함께 정치 현안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뉴스 뭐니 해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문제입니다. 어제 윤지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상임 고문단 간담회를 열어서 이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참석한 당 원로들의 의견이 한동훈 장관 등판 쪽으로 이제 모아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미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제 당에서 다양한 이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당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요청하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이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검사 대통령의 검사 당대표 이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초짜 대통령의 초짜 당대표 이 꼬리표도 좀 있을 것이고 내년도 이제 총선은 이제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국정 지지도가 지금 부정평가율 62%고요. 이제 중도층 같은 건 72%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권의 2인자, 뭐 복심, 일부에서는 아바타라고까지도 하는 한동훈 장관이 그 당의 대표로 쓰게 되면 결국은 이 정권 심판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것인데 이런 문제들을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종 여론조사나 뭐 지표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보수층에 대한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지만 중도라든지 또 2030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는 숙제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내뿐만 아니라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모여서 연석회의를 했었고 그리고 어저께 상임고문들의 이야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윤재욱 그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이제 의견 청취 절차는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예산안 처리하고 빠르면 오늘 그리고 뭐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을 끌어서 될 것은 아니고 이미 당대표 그 김기현 전 당대표가 사퇴를 한 상황에서 빨리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선은 빨리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외에 다른 대안이 거의 없는 형태로 당내 기류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발표하느냐만 남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좀 아까 특보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들어온다면 이 검찰 출신에 대한 반감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뼈아픈 부분이지만 윤 대통령이 국민적 인기가 별로 없어요. 좀 당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것보다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좀 더 낮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검찰 출신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검찰 출신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굉장히 측근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 아바타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아바타라는 이야기는 너무 측근이라고 뭐 아바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또 한동훈 장관이 측근이기는 하지만 1년 반 동안 법무부 장관의 직을 수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다거나 이런 이미지를 보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아마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비대위원장은 결과적으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의 직을 수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존의 김기현 당대표의 그 지도부 그 최고위원들이 있는데요. 최고위원들도 이제 해산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다른 비대위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비대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장관은 국민적인 인지도 같은 건 굉장히 높지만 어떠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총선에서의 실무, 특히 문제는 공천이죠. 공천 과정에서의 실무 같은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비대위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아무래도 선거 경험이 좀 있는 중진들이 좀 포진이 돼야 될 것인데 여기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게 당내의 중진들이 친윤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비대위원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또 당정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게 맞냐. 지금 그 당정 관계를 제대로 김기현 대표가 정립하지 못해서 사퇴한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에도 똑같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가는 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 같지만 비대위원을 누구를 인선을 하느냐 그 과정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개인기가 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지만 비대위원 구성도 그렇죠.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한동훈 장관의 지금까지의 이미지 올곧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무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실무에 대해서 뒷받침해 줄 사람들은 결국 비대위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다 이제 비대위원들이 최고위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안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데 비대위원이 누가 들어오게 될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로 채워져야 된다고 보세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문제는 총선에서의 승리가 최우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선거 과정, 특히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실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뭐 실무를 안다라고 하면은 뭐 재선이라든지 이 정도 급들은 들어가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친윤이라는 색깔을 갖고 있는 분이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김기현 당대표 때랑 달라진 게 뭐야? 당정의 수직적 관계가 바뀐 게 없네? 한동훈 장관이 들어간 것 자체는 그래도 뭐 국민적 인지도가 있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해도 그런 이미지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 중진들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인요한 혁신위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험지 출마를 하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혁신안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져서 사퇴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대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중진 의원이 있다면 이분들은 불출마 선언이든지 아니면은 험지로 출마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언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더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덧붙이면은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참패한 원인이 국정기조 바꾸라는 것이고 수의적 당정관계 바꾸라는 것인데 그 핵심은 다 윤석열 대통령인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여당에서도 그런 지적을 합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가 떴을 때 성공 여부는 그런 수직적 당정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순소를 할 수 있느냐, 윤심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또는 여당 내에
또는 그 뭐 이렇게 원로들이나 원로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단히 그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뭐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께서도 대단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계시고 그 어제 그 YTN에서 정기 여론조사 발표한 걸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사람은 한동훈을 뽑은 게 2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라가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현재 장관이죠. 장관이 어제랑 그저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을 보면은 가장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 특검에 대해서도 대단히 악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 부적절하게 발언을 한다라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좀 신경질적으로 답변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대표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가 숙제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방금 나왔던 이 자리에 앉았던 그 하태경 의원은 이제 쓴소리 관련해서 세 부류를 얘기하더라고요. 아예 쓴소리 못하는 사람. 두 번째는 쓴소리는 하는데 마찰만 있어가지고 더 악화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쓴소리를 해서 그게 아주 잘 통하게 해서 일이 잘 해결되게 하는 사람. 이 세 가지인데 여튼 하태경 의원은 그 오히려 대통령과의 그런 친분 때문에 통하는 쓴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걸 기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통하는 쓴소리라는 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 한동훈 장관이 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특검에 대해서 아예 안 하겠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면은 시기의 문제를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그 독소 조항이라는 게 지금 언론에 브리핑하는 조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국민들께 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국민들께서는 좀 인식이 좋지 않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이 특검법에 대한 시기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뒤집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윤심에 있어서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민주당에서 이 특검법이 처리가 되었을 때 의결이 되었을 때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금 좀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본인의 그 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내심은 당연히 하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특검에 대해서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하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시기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뉘앙스를 한다는 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당정 관계에 대한 어떤 수평적인 부분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다른 해석이 좀 가능한데요. 그 무엇이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당에서는 그 말씀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런 기대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벌써 발언하는 것을 보면 되게 좀 회의적으로 느껴진다라는 그 말씀 먼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게 이랬습니다. 이번에 어제 이제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라가 58%예요. 부적절히 31%에 해당하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6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은 특검법 반드시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 뜻은 모두 옳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한동훈 장관이 그 악법이다 그 시기의 문제를 살짝 이렇게 언급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출구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럼 뭐냐면 결론은 김건희 여사 지키기를 위한
위한 출구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법을 거부했을 때는 대단한 역풍이 불 거예요. 또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도 표적 수사 외에도 편파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것이어서 거부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두 개의 독소 조항이라는 것을 빗대서 이것을 그 특검법은 수용하되 총선 이유로 하자라고 하면서 그 독소 조항이라는 두 개를 무력화시켜서 실질적으로는 특검법이 거의 뭐 그 무력화되는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서 총선 이유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독자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라는 그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건의하면서 하지 않고 총선 이후로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려는 이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후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현재 그 이제 발언의 수위나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그런 신뢰관계를 국민들에게 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태경 의원 얘기 제가 잠깐만 한 번 더 할게요.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이 특검법은 그야말로 저희가 의심되고 정략적이고 총선을 위한 정략이기 때문에 뭐 시기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거부해라. 이게 이제 하태경 의원의 이제 주장이더라고요. 그건 이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지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의 의견은 의견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전에 자꾸 이제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다 이 얘기를 하도 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 히스토리를 찾아봤는데 이게 2010년도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 2012년도에 그 두 분이 결혼하시잖아요. 그 저 대통령하고 저 김건희 여사가 결혼을 한 다음에 그동안 계속 검찰에서 수사가 지지부진돼서 안 돼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21년 3월 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다가 거기서 사퇴하시잖아요. 사퇴하시면서 이제 대선에 나오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때부터는 이 수사가 일부 진전이 됐어요. 진전이 되다가 그 소환 통보도 했었는데 그때 대선 국면이라 해서 소환을 불응했었죠. 그러다 다시 정권이 또 바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1년 지금 6개월 이상이 좀 지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 같은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년 12월 달에 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의 대표인 권오수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연관성이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사를 한다거나 해서 뭐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지 뭐 기소를 한다든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차라리 하고 있었으면 뭔가 조치를 했으면 오히려 특검법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특검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당에서 만든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4월 27일 날 발의된 거 아닙니까? 그 법사위에서도 180일이 계류됐고 본회의에서도 60일이 상정돼서 패스트트랙에서 이제 그 12월 28일 자동 부의되는 것이어서 그간의 과정을 보면은 이 특검법이 발의된 거에 가장 큰 책임은 오히려 정부 여당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한다는 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뭐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도 않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직답할 내용은 사실은 좀 섣부른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앞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면 지금 특보님 얘기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인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 계속 검사였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1년 반 정도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본인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고 지금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다음번 대선을 생각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서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탈탈 털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아까 특보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여론은 사실은 좀 그렇지는 않아요. 국민적 여론은 정확하게 특검해서 정확히 털고 가라라는 게 어떠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다음번 대선을 생각하는 대선 주자로서 생각을 했을 땐
이거는 털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 특검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이거를 총선이 지난 이후에 뭐 흐지부지 된다라거나 뭐 다른 형태로 내용이 들어간다거나 그거는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동훈이라는 인물의 특수성을 봤을 때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와 이제 비공개 오찬 회동했고요. 여기서 대화, 그다음 통합, 단합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이낙연 전 총리는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돌파구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 통합과 단결이 우리 민주당에서 현재 가장 필요한 그 내용이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김부겸 대표 전 총리도 만났고 이제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나기로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뭐 탈당과 신당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지금 그 당 내에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빨리 열어서 그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 지금 그렇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에다가 이야기하는 것과 본인의 행동은 굉장히 달라요.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원칙과 상식 이 4명의 의원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이미 탈당했던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 그때도 탈당하기까지 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대화 노력 자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용하는 모습 보여야 되거든요. 이낙연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한 번 식사를 한 이후로 어떠한 역할을 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 호남에서도 어쨌든 지자체장도 했었고 당의 총리도 했었고 호남에서 어쨌든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줬으면 이낙연 대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지금 최근에 또 문제되고 있는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선 후보 검증. 네, 총선 후보 검증하는 내용을 보면은 지금 비명계에서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천 적합도에서 아예 안 맞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물론 예상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민주당에서 총선기획단을 조직을 했는데 그때 기획단장이 대표적인 친명 의원은 조정식 의원으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천 파동이 있지 않을까란 이야기가 뭐 언론에서도 꽤 크게 나왔었고 예상은 됐다고 하지만 이번에 친명 지역구에서 출마 준비하던 비명계 인사들이 예비후보 심사에서 줄줄이 부적격 판정을 받는데 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내용 자체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단수 공천을 했는데 공천 과정에서의 뭐 불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는 10년 동안에 줄 수 없다라는 당원 당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도 그 평가표가 지난번에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점이 1000점인데 그중에서 정량 평가가 아니라 정성 평가,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220점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주관적 평가라는 거는 지금 이 비명계 인사들에 대해서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처럼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 공천 안에 1000점 중에 220점이란 적지 않은 이 점수가 주관적인 평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천 과정이 굉장히 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좀 특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본인이 당대표인데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재영입하면서 최근에 1호 인재영입이 있었죠. 1호 인재영입이 환경단체 쪽에서 일을 하셨던 여성 변호사, 젊은 여성 변호사분을 지정을 했는데 이분이 있는 환경단체가 이재명 대표가 고문으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당대표면서 인재영입위원장이에요. 이거를 보면은 이게 당내에서 좋은 말로는 당대표가 당권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구나.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전혀 민주적이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잠시만 저 여론조사 좀 언급하고 갈게요. 앞서 김현정 당 특보가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17일에서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로 이뤄졌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세 가지를 다양하게 얘기하셔갖고 저도 그 팩트를 기반해갖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 민주당은 야당이잖아요. 그 야당과 여당은 그 역할과 책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여당,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과 관련된 일차적인 무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난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민심을 거스른 거에 대해서 그런 지금 그 심판들을 받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가는 그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정이 정부 여당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이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야당입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정권에 대한 견제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이재명 당대표를 1년 6개월 이상 탈탈 털어가지고 인신구속을 시키려고 했지만 그 영장도 기각됐고 어떤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민주당이 지금 현재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은 뭐냐면 당을 통합과 단결시켜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야당의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산안은 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됐고 앞으로 민생 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또 역시 3국조도 남아 있습니다. 그 뭐 양평고속도로라든지 해병대 수사 외압건이라든지 오송 지하차도 그 건도 있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해야 되고 쌍특권 문제도 있어요. 야당의 시간에서 얼마만큼 야당이 제 역할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당에 대해서 상임 고문이세요. 역할이 없는 게 아니죠. 다른 분들도 상임 고문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다 상임 고문으로서 당에 대한 뭐 의견이나 이런 조언들은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특이하게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경선 그 경쟁자였기 때문에 더 부각이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그렇군요. 신당까지 얘기하는 이런 측면이 있어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21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